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외교적으로 의장국 순서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6차 회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고요. 일본은 차기 의장국, 중국은 차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공식 명칭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듯 공식 명칭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랑 좀 다르니까 일부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한중일, 특히 한일 양국의 문제는 첨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첨예한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1시간 반 정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역하는 시간 빼면 실제 만나는 시간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2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두 나라 사이에 얽힌 문제를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만남은 미국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만큼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 한데 뭉친다고 하죠. 빠르면 내일 통합선언을 하고서 이달 안에 통합전당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됩니다. 또 취임 100일이 지나셨죠. 거기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전에 지났죠? 예, 그죠? 100일 됐습니다. 예, 100일 지나셨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그죠? 이렇게 갔어요. 예,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 100일이 지난 그 소회가 좀 어떠세요? 왜 그 런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 피로해야 되는데 더 쾌감을 느끼고 더 달리고 싶다는 거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엔돌핀이 도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왜냐하면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당들의 혁신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저희 정의당은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에 있어요. 다른 당이 시끄러운 거는 혁신이 계파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나날이 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선거할 때 저희 당원이 15,000이었는데 지금 100일 만에 18,000 됐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한 10억 펀드 조성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완판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연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지율도 점차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고 해서 좀 정의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믿을 만한 대한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이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게 변화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막 시끄럽고 싸우고 이러면 언론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예? 네. 좀 조용하지 않게 보이는데, 진짜 문제 없이 조용히 변화하면은 사실 언론이 별로 주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 보이는 거죠, 뭐. 네. 예. 저희가 이제 결과로서, 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예.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이 전국이 시끄러운데, 예? 근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그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강은희 의원 같은 경우엔 현행 교과서는 근현대사 최고 인물로 전태일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자, 이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강은희 의원이 네. 전태일을 거론했는데요. 네. 이제 그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거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게 바로 재벌 미화거든요. 그 김정배 국사 편찬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투쟁사보다 경제 민주화 등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역사의 기술의 무게를 두겠다면서 예. 그 정주영, 이병철 같은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의 등장을 예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나 이런 경제 성장의 어두운 뒷면 예. 이런 노동운동을 조명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벌들의 역할론을 크게 부각하겠다는 건데,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나 정당한 대우를 유보해가면서 예.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예. 최근에 이제 자유경제원인가요? 예. 이번 국정화 전국에서 예. 재벌 이익 집단인 정경련이 만든 자유경제원이 이제 보수 우익 단체로서 기업원일 겁니다. 네. 예. 자유경제원이더라고요. 기업원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행동대원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경련 같은 데서 이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시간에 정경련은 지금 뭐 족벌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이런 수많은 그 재벌 피해를 돌아보고 청년 고용 확대나 비정규직 축소 이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여기에 매진할 것을 엄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5일날 확정고시가 되면은 네네. 이거는 사실은 입법 사안이 아니잖아요. 행정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김무성 대표도 확정고시로 모든 게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언제나 잠정적이죠. 회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지난 예고 기간 동안에 여론이 완전히 반대로 기울었잖아요. 예. 또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절대 다수, 그러니까 거의 전부에 가까운 역사학자들이 지필 거부를 선언했고, 예. 교사들의 98.6%가 또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고, 또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뭐 국정교과서 논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내린 최종 평가는 국정화 불가다.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권과 또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국민들과 싸울 것이냐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시가 돼서 교과서 집필이 추진되더라도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속 민생투쟁과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예산안 문제와 국정교과서 문제를 결부시킬 모양인데 그거 올바른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예산에 한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예산안 심사를 정확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죠?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른 예산의 그 기준에 맞게 허투루 쓰지 않게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하고요. 예산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저희가 따질 것은 이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가 엄격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 결집. 이 4개의 정당들과 진보 결집 플러스죠. 더하기. 이 4개의 정당은 아니죠. 이 4개의 단체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네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총선을 앞둔 이 일종의 새 분리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민 모임은 그동안에 진보 정치와 뜻을 같이 해왔던 학계, 문화예술계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들이고요. 노동정치연대는 이제 노동 내부에 있는 그 노동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그룹이고, 또 진보결집 더하기는 노동당의 일부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진보 정치의 많은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성찰하고 혁신한 결과를 이번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좀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한다면 유럽식 정통 진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예, 진보 정치 한 15년. NL 뭐 이런 게 아니고 유럽식 진보들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쉽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그런 진보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15년간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중에서 상식에 동떨어진 낡은 진보를 배제하고 그리고 현실 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겠다는 그런 흩어졌던 세력들이 하나로 총결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 속에 갇힌 진보 어떤 진보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적인 진보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요, 지금 이 정의당 중심으로 어쨌든 뭉치게 됐을 때 이것이 통합 진보 정당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름이? 통합 정의당이라고 불러주세요. 통합 정의당. 네. 저희 정의당명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요. 통합 진보당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통진당을 그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좀 더 확대되고 강해진 정의당으로 발돋움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더 이른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빅텐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정의당이 발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빅텐트,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 빅텐트는 낡은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우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지금 2016년 의회 권력 교체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또 이긴다면은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뭐 헌법 전문도 뜯어고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권력 교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에서 이제는 무슨 뭐 후보들 간의 그 라운딩에서 단일화한다고 국민들이 권력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권을 교체할 그 정부가 지금 보수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연합 정치가 단지 뭐 국회의원들 내년 배치 달기 위한 그 후보 조정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그 공감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국민이 승리하는 또 정권 교체가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합 정치 2.0을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그 내년 총선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믿음이다. 국민들의 믿음이다. 네, 그죠? 그렇죠? 대한 세력으로서 네. 이 정도면 됐다는 믿음.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그 믿음이 가나요? 지금 가세요? 솔직히 심상정 대표님 개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야권의 난립을 비판하는 것은 그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근본적인 대안 세력을 형성하는 이것을 그 유보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그 해왔는데. 이제 그런 선택이 과연 바람직했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단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연합정부에 대한 비전 속에서 야권 연대가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 체제로도 총선 대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이번 재보선이요? 재보선에서도 그 단초가 드러났고요. 예. 아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로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죠? 총선 대선이. 저희는 뭐 문재인 대표 체제냐 또 어떤 분이 대표를 하느냐. 물론 그렇지만 연대를 할 때는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믿음이 생길 때도요. 예. 이런 관점보다는 당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혁신의 가장 핵심도 당이고 예. 또 정권 교체의 그 핵심 고리도 당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의 당이라고 보거든요. 여당은 대통령을 위한 당이고 야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캠프들의 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책임 정부가 되지 못하고 야당은 대안 정부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당을 지향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쨌든 내일도 내일이죠? 그 합하는 거요. 통합. 네, 통합 선언을 내일 하죠. 예,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조용한 변화 하지만 정말 커다란 변화 이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님들 울상이시죠? 새우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것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새우 어획량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지금 7시 35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아침부터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밀리나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곳곳에 정체가 조금 심한 편인데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화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노원교부터 이화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이후로도 성동교까지 쭉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강동쪽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광진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비슷한 구간 밀립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고요. 옆으로 가는 원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지난 9월 대법원은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유책주의. 전 이런 그 전문 용어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땅히 다른 대체할 용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넘게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첫 판결이랍니다. 이런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게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때 유책주의를 인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이제 파탄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시 유책주의로 가가지고 다시 이혼이 너무 엄격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유책주의 예외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얘기한다면 가정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대거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정말 이혼을 꼭 해야 되는 부부 같으면 우리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럼 왜 그걸 예외로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네. 이 부부가 70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80년에 협의혼을 했습니다. 협의혼을 했고 이제 협의혼 도중에 이제 남편이 다른 여성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3년 후에 이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예. 복혼을 한 거죠, 복혼을. 그렇죠. 다시 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 다시 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게 아니고 예. 남편은 계속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 있었고 다른 여성과 이제 사실상 동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외자까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혼을 이제 거부해서 이혼 소송을 예.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25년 동안 그냥 남남처럼 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남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났고요. 예. 그 후에는 거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2013년에 이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뭐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혼이 안 됐는데 이번엔 2심에서 우리 법원이 이제 이혼을 인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여자랑 동거해가지고 거기서 자식까지 낳았다는데 그 자식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이게 사실 혼외자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한테 올릴 수는 없고 어머니한테 올릴 수밖에 없는 혼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외자가 되는 거죠? 네,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이혼을 법원이 허용을 했다 얘기군요.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예. 이건 이제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이 물론 분명히 되죠. 분명히 예. 되지만 25년이나 별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유책성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남편이 또 나름대로 의무는 다 했습니다. 양육비를 또 지급을 해서 뭐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수억 원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봤고 예. 부인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혼을 이제 인정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부인 되시는 분은 여태까지 그 이혼을 반대했을까요?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많이 이제 접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 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아니 이렇게 뭐 오랫동안 가정생활 유지할 수 없고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이혼을 반대하십니까? 예. 그분들의 대답은 하나예요.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외형적으로 그냥 법적으로라도 부부로 남아 있는 게 좋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하느냐? 왜 저 사람이 다른 여자랑 뭐 다른 남자랑 사는 거를 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왜 저 사람 도와주느냐 이런 생각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런 예외가 자꾸 나오다 보면 유책주의, 다시 말해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낼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에 예외가 자꾸 생기면 파탄주의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탄주의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라고. 예. 네, 세계적인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다 거의 다 파탄주의거든요. 예. 유책주의만 인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요. 외국 선진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일단 과거 문제고요. 예. 그 일이 문제라서 법원이 개입할 거 아니고 법원이 개입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예.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혼 후에 경제적인 그 부양을 충분히 할 것인지 이걸 보는 거지. 예. 사실 누가 바람 폈나 때렸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다 보면 또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요. 또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뭐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혼이 되든 되지 않든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파탄주의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자료 할 때에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느냐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판단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액수가 뭐 1,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정말 상대방하고 원수처럼 헤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차라리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 분할을 충분히 50% 인정해주면 상대방 이혼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죠.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일 관심 많은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오늘 11월 2일은 112의 날입니다. 경찰이 112의 날을 맞아서 무분별한 112 신고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예.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신고도 있었고요. 홈쇼핑에서 두유를 사서 마시려는데 하나가 썩었습니다. 또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휴대전화에 유심카드 확인하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의를 하기도 한답니다. 황당한 신고들이 많죠. 이런 민원성 신고에도 일일이 응대를 해야 되고요. 신고자의 거듭된 요구 때문에 현장 출동까지 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긴급 출동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막연한 문의 전화에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요, 이달부터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장난 전화하는 사람들 본인이 당해봐야 한다. 수신 거부하고 사고가 나도 혜택을 못 받게 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그 순간 당신 가족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예,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 112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식당인데 여기 찌개가 너무 짜다.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식당 주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경찰한테 들었는데 네. 이거 진짜 어떻게 처벌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 네. 경찰을 감정노동자로 전락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아, 참.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필리핀 반군 세력에 납치된 70대 한국인 홍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네.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요. 정부가 협상금이 낮아지도록 시간을 끌며 방치해 숨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네. 홍 씨의 가족들은 피랍 이후 외교부의 무능한 대응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씨 가족은 피랍 이후 이기철 외교부 대사를 만났을 때 측면 지원을 적극 하겠지만 몸값을 120억 원 넘게 요구하고 있으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홍 씨를 포함해서 올해에만 10명에 이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리핀 당국과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유족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인데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다. 여행 금지 구역에는 함부로 가지 맙시다. 일단은 우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킵시다. 이러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어느새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수능을 앞두고요. 우리 수능 영어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본 영국 명문대생의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엠마뉴엘 칼리지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알리입니다. 수능 영어 기출 문제를 풀고는요. 그 난이도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알리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같았다. 케임브리지 시험은 합격했지만 수능은 떨어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학생들 어렵겠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수능이 학생 등급만 구분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원어민도 어려운데 학생들 편하게 공부한 만큼만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했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PNDS, 프리풍 좀 나크바이 도이치 슈프라켄트니스 독일어가 능력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독일 애들이 그 독일어 능력 시험 PNDS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시험에 붙어야지 이제 독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도 이게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정작 네. 외국인과 대화를 못하는 맞아요. 문제입니다. 일단 그리고 얼어버리니까.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지하철에 이 분홍색 좌석 보셨을 거예요. 예. 임산부 배려석인데 예.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예. 정부가 2013년 10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1에서 8호선까지 기존 노역 좌석과 별개로 차량 한 대당 2석씩 총 7,000여 개의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런데 임신 초기의 경우 사실 임신티가 나지 않아서 배려석에 앉기는 눈치가 보이고 어떤 때는 또 노년층 이용객
임산부에게 좌석 양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작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성의 정책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설치도 좋지만 배려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거야말로 탁상 공론이다. 비워두는 것보다 양보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 임산부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비켜줍시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진짜 배려가 좀 부족해요. 네. 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알아볼까요? 네, 장난감 조립이나요. 그림 색칠들 아이들의 놀이에 빠진 어른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게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늘다 보니까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어른에게 어릴 적 놀이가 안식처가 되는 건데요. 예. 미니블록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최근 석 달 동안 판매량이 45% 늘었고 그림 그리기 책도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4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예. 누리꾼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색칠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생각이 납니다.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변 공간이 사라지고 그림이랑 나만 있는 것 같은 무아지경에 빠진다. 단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도 있었네요. 경제적 불황이 되면 현실 탈피로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좀 긍정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다시 뵙죠.